자, 오늘 당신의 클래식을 읽어드립니다. 11번째 손님, 우리 팀파니스트 이원성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즘에 굉장히 바쁘게 지내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 조금 정신이 많이 없는데 사실 이제 당장 7월 달에는 부모문화재단에서 이제 하는 구마톨에서 오랜만에 한 10여 년 만에 단독 국제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8월 달에는 이제 백남준 아트센터에서의 퍼포먼스라든지 아니면은 좀 또 다른 굉장히 좀 좋은 회화 작가분의 또 전시에서도 좀 오프닝 퍼포먼스를 맡게 돼가지고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필에 보면은 이제 연주자이기도 하지만 공연 기획, 감독, 21세기에서의 음악의 기능과 역할을 고민하는 동시대 음악가 이렇게 소개를 하고 계세요. 네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우선 제가 하는 작업들은 다 어느 정도 연결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꼭 음악회를 연주자로서 참여하지 않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뭐 공연 기획이라든지 아니면은 공연을 전반적으로 감독해주는 그런 롤을 통해서도 음악을 충분히 구현해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21세기에서는 그게 굉장히 저는 중요한 작업의 일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저는 연주를 기본적으로 계속 해야만 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해요. 하지만 그런 거 이외에도 다양한 작업들을 통해서 제 연주가 더 좋아지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다른 분들한테도 제 연주를 조금 더 친절한 방법으로 좀 다가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미술관이라든가 또 온라인을 통해서도 이렇게 대안적 공간에서 작업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런데 코로나의 영향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팬데믹을 겪으면서 저희도 많은 예술가들이 모두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생각을 바꾸게 된 것 같아요. 어떤 팬데믹이라는 굉장히 큰 외부의 어떠한 영향으로 인해서 조금은 더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과 관계성을 지속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생각들이 넓어지고 시도할 수 있는 용기를 많이 내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어쩔 수 없는 어떻게 보면은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었잖아요. 아무래도 팬데믹 때 우리가 관객을 만날 수 있는 방법들이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이를테면 그 당시에 이제 주요하게 작업을 했었던 게 이제 녹음 작업이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미디어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온라인이라는 대안 공간으로 좀 나갈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굉장히 협업 작업도 많이 하고 이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활동을 이렇게 해오셨어요. 가작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어떻게 보면 그런 다양한 기회들이 저한테 주어졌었을 때 이것은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일들을 하자. 그래서 또 좋은 결과물들도 많이 나왔고 굉장히 성과들이 좋았어서 뿌듯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또 이슈가 되었던 일이 KBS 교향악단 그 공연 때 쇼스타코비치 연주하시다가 팀판이 이제 찢어지면서 근데 사실 연주자들은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틀리고 이런 것들 뭐 내보내고 이러는 거 좋아하시지 않는데 어쨌든 그걸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 되었어요.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대부분 저를 그 영상을 통해서 많이 소개를 받으셨던 것 같아요. 팀찐나. 네. 그래서 되게 저도 굉장히 흥미롭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영상으로 선생님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라고 이제 교향악단 측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었을 때 첫 번째로 제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이거는 지금 내보내면 안 되는데 그렇죠. 나는 이거를 지금 잘 끝났으니까 사실 망정이지 좀 굉장히 아찔했던 순간이어서 이걸 어떻게 하면은 다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게끔 이 상황을 설정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있었던 찰나에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좀 약간 당황스러웠었는데 이제 한 며칠 동안 이제 계속 이제 그거에 관련해서 팔로우업이 되기 시작하면 저도 굉장히 얼떨떨했었고 공연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를 예상할 수도 없고 악기들이 지금 다 자연 소재, 천연 소재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사실은 멈출 수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냥 멈추고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하고 다시 갈 수도 있었는데 그냥 그 시점엔 항상 제가
연주를 할 때마다 항상 하는 게 지금 그 시점 자체에 되게 집중을 해야 한다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든 생각은 지금 이거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상황이 벌어졌지만 내가 이 시점에서 내가 지금 해야 될 거에 집중을 하다 보니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대처가 나왔던 것 같고 그 전에 받았던 교육의 결과물로서 좀 그게 나타났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조금 예전 이야기 좀 해볼게요. 일단 팀판이라는 악기를 어떻게 이제 만나게 되셨는지 잠깐 옛날 이야기. 네. 어머니가 피아니스트셨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가 되게 음악을 좋아하셨었기 때문에 너무 자연스럽게 집안에서 음악을 공부하고 배우게 됐고 저는 노래로 일단 음악을 시작을 했고 이제 어릴 때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굉장히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갖고 있었거든요. 네, 지금 이제 변성기를 제가 아주 험악한 사춘기와 함께 변성기를 겪으면서 이제 목을 막 써가지고 이제 조금은 다른 목소리를 갖게 됐지만 공부를 하면서 이제 또 피아노를 당연히 약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됐고 바이올린도 해보고 트럼펫이라는 악기도 했었고 이제 성악도 했고 피아노 건반 악기도 했고 현악기 바이올린도 했고 관악기 트럼펫도 했고 하니까 이제 타악기만 빼고 다 해본 거예요. 어떤 거에서 잠깐 그렇게 큰 흥미를 못 느끼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타악기를 조금 소개를 해주시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예원학교를 가야겠다. 저희 형이 또 예원을 미리 먼저 진학을 했었어가지고 형 그때 그 당시에는 형 했으니까 나도 해야지 약간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예원학교 입학시험을 봤는데 그때도 사실 악기를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보다는 그냥 형이 갔으니까 나도 좀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접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피아노를 조금 잘 쳤어서 피아노 열심히 해가지고 잘 들어갔었는데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비슷한 방식으로 아니면은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같은 음악이라는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들 옆에 있으면서 영향을 많이 받고 내 인생을 좀 풀어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중학교 때 일찍 유학을 가셨잖아요. 네, 맞아요. 커티스로. 네, 맞아요. 그 어릴 때 커티스 유학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도 그 결정을 어떻게 하게 되셨어요? 그때도 정말 단순하게 좋은 음악가가 되고 싶은데 주변 환경을 조금 더 바꿔보고 싶다는 식으로 조금 더 접근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유학을 가기 전에 이미 고등학교를 제가 그만뒀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 정도의 각오는 있어야 학교를 그만두고 난 이게 무조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각오는 있어야지 뭐든지 잘 된다고 생각을 하던 시기였어요. 사실 중학생인 거잖아요. 중학생이면 되게 지금 아직 보호가 필요할 나이인데 그랬었죠. 부모님들이 그러면 그거를 굉장히 반대하셨었죠. 그렇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격동의 사춘기였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해야 하는 거를 무조건 해야 하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물론 그런 걸로 막 떼쓰고 이렇다기보다도 타당한 이유로 항상 자꾸 이제 설득을 하시니까 저도 이제 타당한 이유로 계속 그럼 내가 증명을 하겠다. 시험을 봤는데 그럼 되면은 가는 거다 했는데 이제 돼서 가게 된 거죠. 생각했던 것만큼의 어떤 배움과 어떤 그런 역할이 있었나요? 어떠셨어요? 그냥 정말 솔직하게는 내가 생각했던 거랑은 좀 다르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가게 됐었어요. 그래서 첫 1년이 되게 힘들었는데 어떻게 다르셨어요? 학생이 뭘 완벽해야 돼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던 곳이었어요. 그리고 학생들은 뭐든지 열심히 해야 돼 라는 거 왜 다 열심히 해야 돼? 너가 하고 싶은 걸 해. 약간 넌 여기에 입학을 했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넌 잘하는 애야. 그러니까 너가 하고 싶은 걸 계속 찾아 이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의 예술가로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경험을 하는 첫 번째 계기였기 때문에 1년 자체를 조금 약간 혼란스럽게 보내게 된 것 같고요. 그러네요. 아무튼 작업을 계속 이어나가려면 계속 지속적인 영감의 원천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찾는 과정들을 그때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활동하시는 거에. 네, 맞아요.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제 석사과정 이제 하고 또 다양하게 활동을 하시다가 한국에 오시게 된 배경. 사실 저는 미국에서 굉장히 꽤나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었고 그러게요. 그리고 미국에서 그렇게 활동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스럽게 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조금 개인적인 이제 일들로 인해 가지고 한국에서 조금 오래 들어와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2019년 말쯤에 하게 됐었어요. 미국이 그렇게 셧다운이 되면서
좀 모든 게 가속화돼서 한국으로 네. 빨리 돌아오게 돼서 한국에 복귀를 하게 된 거죠. 갑자기. 네. 그래서 사실 그렇게 뭐 팀판이 찢어진 거 정도는 별로 막 예상 안 되는 네. 부분이 아니었다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또 KBS 경영학단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셨어요? 당연히 이제 익숙한 악단이었는데, 근데 이제 군대도 갔겠다, 이제 한국에서 1년 정도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었는데요. 이왕 1년 동안 있을 거 뭘 하면서 있을까 되게 다양한 생각을 했었는데, 뭐 군대에 가 있는 동안에 악기랑 좀 거리를 두고 있었거든요. 조금 네. 다양한 생각을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읽고 지금까지 조금 바빠서 하지 못했던 것들을 조금 많이 했었는데, 나 연주를 해야 되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꼈던 게, 연주를 다시 해야겠더라고요. 오히려 멀어져 있으니까 네. 소중함이 느껴졌다. 네네. 진짜. 그래서 연주를 그렇게 조금 하고 있었는데, 이제 KBS 교향악단에 오디션이 났다라고 해서 그래갖고 그냥 봤는데, 이제 좀 감사하게 좀 잘 돼서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을 했는데, 그 1년 사이에 여러 이슈들이 있었던 거여가지고 그러게요. 네, 신기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오케스트라의 활동은 어떠셨어요? 이제 한국에서의 활동은 해외에서 계속 계시다가 사실 되게 오랜만에 오신 거잖아요. 2015년에 사실 금호문화재단이랑 했었던 그때 그 당시에는 광화문에 금호아트홀이 있었던 시절이었는데, 그 광화문에서의 마지막 공연으로 제가 한국에서 독주 활동을 완전히 끝을 냈었어요. 저 스스로 약간 이제 독주 활동을 한국에서 조금 한동안 쉬겠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10년 동안 안 하게 될 줄은 몰랐었는데 10년 만에 다시 하시는 네, 거예요. 네, 7월에. 사실 그래서 굉장히 네. 조금 감회가 남다른데, 그러네. 10년 동안 그때의 이원석과 지금 이제 다음 달에 7월 31일 날 만나는 이원석은 뭐가 달라져 있는 건가요? 옛날에는 저는 제가 했었던 음악, 제가 추구했던 음악은 좀 날선 음악이었었거든요. 그런 그것만의 매력이 있다고 저는 항상 지금도 생각해요. 사실은 좀 제 작업이 조금 더 그런 사운드적인 날카로움보다도 좀 더 정확한 연주라든지 인상이 강한, 임팩트가 좀 강한 연주라든지 이런 거였다면, 지금은 조금 더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끔 하는 연주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그냥 왠진 모르겠지만 그냥 가만히 느껴지게 하는 연주를 저는 좀 더 추구하게 돼가지고, 기본적으로 말을 하는 방식과 조금 언어가 조금 변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조금은 직설적이었다면 요즘에는 조금은 더 은유적으로 뭔가를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어울리는 연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은유적이라는 것은 청중들에게도 기회를 더 많이 주시는 거잖아요. 이제 직선적인 건 자신의 그 이야기들을 전하는 거라면, 은유적인 건 각자 듣는 청중들이 각자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건데, 네. 우리 7월 31일 날 공연하실 때 다른 이제 예술가들과의 협업 작업들로 인해서 더 넓어진 음악 세계를 보여주시려고 하는데, 네네. 그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스페이스, 네. 그렇죠? 맞아요. 스페이스 금호문화재단에서 기획한 스페이스 공간에서 하시는 특별한 무대인데, 그날 함께 하시는 작가님, 네네. 워낙 유명하신 분이시잖아요. 네네네. 이현민 네네. 작가님과 함께 공연하실 거라서 오늘 네네. 특별히 한번 모셔보면 어떨까 해서 네네네. 네, 네. 함께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워낙 이현민 작가님은 우리 음악계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다른 협업 작업을 활발하게 하시는 분으로 유명하셔서 저도 잘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같이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날 어떤 음악 작업인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우선 저의 이제 금호아트홀 연세에서의 독주회에서 두 가지 신작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는 제가 이제 또 구성을 하고 있는 극 퍼포먼스 기반의 신작인 바로크라는 작품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현민 작가님과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사운드 애프터 어스라는 이제 음악이 있는데, 조금 소개를 부탁드리고, 네, 또 저희 작업도 조금 어느 정도 설명을 해주시고 하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렇게 또 어느 정도 준비를 해와 주셨어요. 저는 클래식 작곡을 전공했습니다. 그러시죠. 그리고 전자음악을 네. 전공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특이하게 박사는 또 영상 인터랙션 과정을 이제 공부했는데요. 음악적인 걸 통해서 무언가를 표현하고 싶어서 작곡을 시작했다가 그 외에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게 됐고요. 저는 그 연주자분들이 거의 평생 동안
본인의 그 음악적 기량을 굉장히 이렇게 극대화시키시잖아요. 근데 그 본인이 돋보이는 무대를 갖는 게 쉽지 않다는 게 좀 안타까웠어요. 작곡가 입장에서 그 한 명의 연주자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작품이나 무대를 한번 작업 연작으로 해보면 어떨까 해서 이제 아이디어를 가지게 됐고, 사진을 통해서 이렇게 간단히 보여드리면 이거는 이제 최소리라는 국악 타악기 연주자이신데, 이분은 징하고 꽹과리만 이용해서 뭐 작업을 한다든지, 그리고 그 악기가 이제 전자음악을 통해서 울려서 공간에 또 하나의 이제 음악을 만들어내는 뭐 이런 식의 작업들. 그래서 연주자 한 명이 온전히 무대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그리고 연주자는 본인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최대치를 뽑아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식의 작업들을 이어져 왔고요.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이제 그 비올리스트 라세원 연주자님하고 했던 작업은 조금 규모 있게 그 어떤 공간 안에서 어쿠스틱한 사운드가 어떻게 관객한테 조금 더 다양하게 다가갈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작업을 통해서 연구를 했었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저는 이런 궁금증이 생긴 거죠. 사실 이원석 연주자님이 연주하는 걸 보고 저는 마음속에 픽을 했었거든요. 내가 언젠가 저분하고 작업을 하겠다. 네, 왜냐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음악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7월 31일 날 같이 하게 될 작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제가 2023년에 그 광주에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레지던시 작가로 활동을 하게 됐는데, 그 공간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근데 레지던시 작가만의 장점이 뭐냐면, 특장점은 밤 늦게까지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직원이 퇴근한 이후에 그 빈 공간을, 이 사진에서조차 잘 안 나오는 어두운 공간을 지나다닐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만약에 어떤 연주자가 인류가 다 망하고 한 명이 남았을 때 그 연주자는 자신의 그 심정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라는 궁금증이 생겼고, 이원석 연주자에게 이제 제안을 해서, 그리고 이제 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지원을 받아서 아무도 없는 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이제 몇 군데 포인트를 정해진 그 위치에서 그 공간에 아무도 없을 때만 나오는 그 전자기장 사운드가 있거든요. 귀에는 들리지 않는데 그 전자기장을 녹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자기장의 사운드를 녹음을 해서 이원석 연주자를 모셔놓고, 자, 이 공간에서 우리가 듣진 못하지만 존재하는 소리가 이겁니다라고 스피커로 크게 이렇게 들려주고, 자, 즉흥적으로 퍼포먼스를 해주세요, 연주를 해주세요라고 굉장히 힘든 부탁을 드렸죠. 연주자가 굉장히 훌륭한 퍼포먼스를 해주셨어요. 이제 이런 공간에서 온전히 연주자가 놓여졌을 때 이원석 연주자만 할 수 있는 어떤 퍼포먼스를 부탁을 한 거고, 딱 한 번씩 한 공간에서 딱 한 번씩만 퍼포먼스 했던 것을 녹음, 그 다음에 이제 영상 녹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네 군데를 이렇게 제가 끌고 다닌 거죠. 자, 여기입니다. 다음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소리가 달라지고, 근데 큰 공간에 이제 이런 무서운, 뭐 저가 있긴 했지만 무서운 공간에 제가 환경을 또 구성을 해서 집중하실 수 있게 이제 이렇게 했을 때 그 공간마다 굉장히 독특한, 그리고 굉장히 그 수준 높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셔갖고, 이걸 이번에 이제 신작으로 같이 그 금호 연세에서 무언가 이제 한번 작품을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작업하시는 거 어떠셨어요? 분위기가 굉장히 강렬한 공간들이었었기 때문에 조금 힘들었지만 어떤 면에서 봤었을 때는 그러고 나서 더 약간 하이퍼 된다는 표현 쓰잖아요. 사람이 이제 막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자극을 받아가지고 계속 뭔가를 프로듀싱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더 많이 들었던, 되게 좀 굉장히 보람찬 작업이었었기 때문에 이 작업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조금 더 확장시키고 팽창시킬 수 있겠다라는 저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지금 하고 있는 이제 이현민 작가님과의 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 저 스스로도 그때 받았던 그 느낌을 살려서
되게 다른 작업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한테도 굉장히 소중한 경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게요. 엄청 기대가 되는데 한번 보면 어떨까 싶은데 어떨까요? 네, 그래서 네, 지금 사실 살짝, 좀 네. 간단하게 네. 저희가 하는 그런 맛보기로. 네. 과정에서 저희가 최근에 스티브 라이히라는 작곡가의 음악을 바탕으로 미디어 아트와 함께 하는 연주회를 구성해서 멀티미디어 공연을 한번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처음 이제 이현민 작가님께 제안드렸던 음악회에서의 좀 미디어 아트 네. 협업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걸 관련해서 뭔가 하나를 좀 오늘 간단하게 뭔가 선보이면 어떨까요?라고 제안을 드렸는데 좀 흔쾌히 이제 제안을 주셔가지고 뭐 이렇게 화려하고 뭐 이런 공연은 아니지만 조금은 작업의 좀 확장성에 대해서 이 퍼포먼스가 되게 많은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선보인 지금 이미지와 사운드가 함께한 이 작품의 이제 음악은 스티브 라이시라고 불리우는 미국의 작곡가의 음악을 저희 나름대로 재해석한 거고요. 이제 기본적인 클래핑 뮤직의 틀을 따르면서도 이제 이현민 작가님이 디자인해주신 이 이미지와 그리고 저의 라이브 연주와 그 다음에 사운드를 이제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새롭게 다시 한번 기획을 해본 건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박수 소리를 되게 이렇게 섬광 같다는 저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 생각을 조금 비슷하게 가지고 계셨던 것 같더라고요. 클래핑이라는 음악을 우리가 뭐 선율에 빗대어서 좀 표현을 했었을 때는 좀 생소하다고 느낄 수가 있겠지만 이런 음악은 50년 전부터 많이 제시가 되어 왔던 음악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시 현대의 어디언스가 이걸 다르게 느낄 수 있게 만들지도 또한 저희의 숙제거든요. 음악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약간 고민을 항상 하고 있다고 했던 거랑 조금 연결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동시대. 네네. 예술의 동시대성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당신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나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공연은 7월 31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